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이용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중 직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양보다 북쪽에 있는 함경남도와 자강도를 잇따라 찾은 건데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베이징 열병식 참석 사흘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자동화 생산 공정이 구축된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문한 시설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수시설이 밀집한 자강도 지역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루 전엔 함경남도 낙원군에 준공한 양식사업소를 들러 깔끔하게 단장된 어촌마을 주택과 시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를 낙원군에 선물하자고 한 우리 당의 수건이 빛나게 실현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두 평양보다는 중국과 가까운 이북 지역인데 방중이 임박해 일정을 잡은 점이 주목됩니다. 전용열차로 중국 단둥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신의지로 향하는 길에 민생 국방 행보를 이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마지막 중국 방문이던 지난 2019년 1월엔 평양 출발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당과 정부, 군 간부들이 총출동해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환송 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전용 열차에 오르시었습니다. 이미 평양에서 환송 행사가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동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평양을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북중 국경을 넘더라도 방탄열차인 육중한 김정은의 전용 열차로는 베이징까지 16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입니다. 다만 북중러 공조에 대한 3국의 온도 차이가 뚜렷해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중국의 전승 80주년 기념식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China's upcoming military parade is a chance for Beijing to show off its military hardware and its influence as a political power. 이제 관심은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김에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쏠립니다. 그러나 북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3국의 온도차가 뚜렷해서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3국 정상회담에 가장 적극적일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나라의 정상과 나란히 서는 모습만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상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상제 행사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반서방 다각화 질서 구축에 동참하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중국을 한편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 말고는 이렇다 할 우군이 없던 러시아에 중국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중러 밀착에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협력을 하긴 합니다만 북중러로 같이 묶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종의 신냉전 구도로 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입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초청한 입장인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와 한미일 공조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북중러 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 베이징행 열차에 오를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4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번 모두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북한은 중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 중국과의 관계부터 다졌습니다. 3박 4일 방중 일정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As of right now, I'm not in a position to confirm or deny those reports from the podium. 김 위원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중국 방문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과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용기 참매 1호를 이용한 1박 2일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시 주석에게 트럼프와 나눈 대화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我们希望此访有助于进一步深化中朝关系，加强双方在重大问题上的战略沟通，促进地区的和平与稳定。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은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3박 4일 방중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시설을 시찰하며 개방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의 생일 만찬까지 열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 보여줬습니다. 习近平总书记夫人彭丽媛、金正恩委员长夫人李学主参加会见。会见后，习近平总书记夫妇为金正恩委员长夫妇举行午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4차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미 회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논의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지금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협의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복과 상복, 상반된 차림새로 등장해서 극심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개량 한복에 색동저고리, 갖가지 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환한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정기국회 시작을 기념하며 한국 문화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자는 의미를 담아 한복을 차려입은 겁니다. 국회 개원식을 기념하고 한류 애니메이션 캐대언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인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왼쪽 가슴에 근조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굳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독재에 맞서 심기일전하자며 상복을 입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상반된 풍경으로 문을 연 9월 정기국회, 곧바로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교육부 최교진, 여성가족부 원민경 장관 후보자 등 이번 주에만 4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9일과 10일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5일부터 나흘 동안은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엇박자 논란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당정되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폭주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더 센 특검법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민생회복 마중물이자 주춧돌, 국민의힘은 빚잔치 포퓰리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100일의 여정은 개회식의 옷차림처럼 갈라진 풍경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내부 총질을 하면 결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선 뒤엔 연일 원팀을 강조하며 메시지 톤을 낮추고 있습니다. 뭉쳐서 대여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건데 이른바 윤어게인 돌출 발언은 여전한 뇌관으로 꼽힙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합리적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인선을 알린 장동혁 대표, 거듭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던 강경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 우선 의원 107명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도 했습니다.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의 적, 정부 여당을 향해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일방적인 법 추진과 야당 비판에만 골몰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님과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의 대화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취임 이후 내유 외강에 집중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장 대표와 달리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일부 지도부 발언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건데 지도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당 지도부의 합의된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국민적 상식, 보편성,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그 기준 하에서 중도층도 매력을 느낄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는 장동혁표 중도 확장 전략, 당권 경쟁 승리 요인이었던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단속하며 관계 설정이란 난제를 풀어갈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첫 체포 시도 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2차 시도 때는 속옷 차림으로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시도 때 특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특검이 의자를 끌어당기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 측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법사위의 CCTV 열람은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수용 거실 CCTV는 수용자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수용자 인권 보호와 보안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CCTV 영상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법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또 특별영장전담 판사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보자 추천과 임명의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위헌적 제도로 해석이 될 여지도 적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봤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의 참석을 재촉하기도 했는데 정작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여는 데에는 늑장을 부렸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고 본인은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하지만 한 전 총리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등 관련 문건을 건네받고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의사 정족수를 채워 형식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 제안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밤 10시 계엄 선포 계획을 바꿔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늦춰 윤 전 대통령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새벽 1시 2분쯤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한 전 총리는 기다려보자며 지연시키려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절차를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전화를 받고서야 소집을 통보했는데 앞서 소집이 건의됐을 때로부터 이미 1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군 복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겪고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군사반란 때는 행정부 주요 직책에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는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와 10일 보고한 뒤 1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만나 재임 기간에 통일교 현안을 이루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 당선 2주 뒤인 지난 2022년 3월 22일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씨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해서 1시간가량 접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영호 씨가 통일교 현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사위 인사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 등을 줬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특검이 내일 소환 조사합니다. 인사 혜택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함께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내일 오전 10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지 3주 만입니다. 이 회장은 압수수색 이튿날 자신이 2022년 3월 김건희 씨에게 명품 장신구 3점을 직접 줬다고 자수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해 나토 순방 때 이들 3종 세트를 모두 착용했습니다. 이 회장은 선물을 건네면서 맞사위가 공직을 맡게 해달라고 청탁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사 출신인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기용됐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에 이어 사위 박 변호사도 오후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씨에게 귀금속을 선물하고 자신이 고위직에 발탁된 과정과 배경 등을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부인, 다시 말해 민간인 신분인 김 씨가 인사를 전횡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익을 위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을 밝히는 게 수사 대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비롯한 기존 의혹들로 김 씨를 구속 기소한 특검이 이른바 김 씨의 매관 매직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한 1심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두세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 재판에 출석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이 대거 기소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5일 해당 재판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두세 달 안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우선 최일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원님, 나 두 번이만 나오자 제발.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 의원님. 진짜. 또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막는 등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참석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재판 관련해서 당시 행위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마지막까지 우리의 정당한 정치 활동,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계속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가지고서 시정 잣대보다도 못하게 이어서 기소를 해놓고 거짓을 억지로 꿰어서 유죄로 만들어 가려니까 그러기 힘든 거예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입장을 더 들어달라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5일 결심 절차에 앞서 신문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강릉에는 5mm도 채 안 되는 적은 비만 내렸지만 충남 태안과 보령, 홍성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충청과 호남 곳곳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충남에는 오후 한때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시 유입되면서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 전북, 강원 일부 지역에 비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전북 진안과 경기 포천에는 호우 경보가, 경기 가평과 강원 철원, 화천, 충남 보령, 서천, 금산, 전북 완주와 무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경기 포천과 전북 진안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충남 홍성 서부면에는 시간당 74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로 충남 홍성은 120.5mm, 전남 광양은 104mm 등 서쪽 지역 곳곳에서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남에는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 호남에 2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충북, 영남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 충청은 오전, 남부는 저녁 무렵에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지만 가뭄이 심각한 강원 영동에는 비 소식이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의 주 상수원 저수율이 2차 저지선인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강릉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관군 급수 차량을 총동원해서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대형 숙박업소와 식당에는 축소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두 곳 따라 급수차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2차 저지선인 저수율 15%마저 무너지자 운반급수에 나선 겁니다. 오봉 저수지에 설치된 지름 150mm 관입니다. 급수차 호수를 이 관에 연결하면 물이 곧바로 저수지로 공급됩니다. 강릉시는 하루 민관군 급수차 400대를 동원해 저수지 3.5km 구간에서 15,0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홍제 정수장에선 소방차 70여 대가 하루 2,000여 톤의 물을 공급 중이고 군당국도 물탱크차 400여 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로 공급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제로가 되기까지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절수 대책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강릉시는 대형 숙박업소에 객실 3분의 1 축소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수영장과 사우나는 이미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취소 요청도 많고 저희도 지금 축소 운영 쪽으로 아마 좀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당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저녁 장사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근데도 뭐 여기서 단축을 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시간제 급수나 격일 단수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도가 가뭄 장기화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에 2리터 생수 16,000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중 행정 1부지사는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병입수를 생산하는 8개 시군에는 병입수 지원을, 그 외 23개 시군에는 생수 지원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역사 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지하철이 양방향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은 2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합정역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오른쪽 뒤로 보이는 곳이 연기가 났던 곳입니다. 지금 통제선이 설치된 가운데 지금은 바닥이 깨끗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새카만 그을음이 가득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러 모이는 가운데 지금도 역사 안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4시 15분쯤입니다.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승강장에 있던 승객이 소지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건데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신고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기가 난 배터리가 20kg짜리 대용량 배터리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방대원들은 소화전을 이용해 진화 작업을 벌인 뒤 배터리를 수조에 담아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인명피해 등을 우려해 당시 역사 안에 있던 이용객 전원을 대피시켰습니다. 또 오후 4시 반쯤부터 합정역을 지나는 2호선과 6호선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는데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이유 등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합정역 승강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는데요. 앞으로 100일간 대장정에 나선 정기국회 첫날, 때 아닌 드레스 코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캐대언 느낌이던데 저는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서는 상복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사자보이 쓴 거고.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네. 캐대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복, 한쪽에서는 상복.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국민들 보시기에 하다 이제는 옷 입는 것까지 논쟁을 하냐 정쟁을 하냐 이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국민의힘이 오늘 뭐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결국에 의회에 폭주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퍼포먼스를 한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적어도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캐대헌, 뭐 K-팝 데몬 헌터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K-컬처가 유행하고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K-컬처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날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식 날 한복을 입고 특히 각자의 개성을 담은 한복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기획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습
좋습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부터는 이제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네. 있고 좀 있으면 청문회도 열리는데 그런 것을 마치 예고라도 한 듯이 오늘 이런 의상 가지고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저희가 상복을 입게 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법안들,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필리버스터 같은 형태로 결국에는 법에 정해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동들을 해도 지금은 저희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언론에서조차 관심을 많이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지금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헌적인 소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재판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렇게 특활비들을 다 삭감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것을 다 부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에 있는 직장인에게 한 달에 4만 원씩 뭐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한복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야가 지금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장 스스로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럽게 한복 입자고 한 것은 오히려 우원식 의장의 자기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이제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정부 질문 그리고 첫 예산안 개혁 입법을 두고 굉장히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합을 강조하면서 한복을 입자고 했는데 오히려 이 불화를 더 도드라지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국회 내에서 얼마나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있는지를 국민들께 다시 확인해주는 모습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첫 제안은 당연히 우리 K컬처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갖는 것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여야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그래도 또 사진도 하나 한번 찍어보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실 걷어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의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의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일반 국민들을 보고 또 중도에 계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렇게 상복을 입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고요.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표결에 붙여질 텐데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권성동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라고 합니다만 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법상으로도 뭐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가 이제 뭐 찬성을 했을 때는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그만큼 본인의 무죄라든지 결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뭐 9일 정도의 보고를 하고 10일 정도의 투표를 하게 되면은 10일에는 저희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10일이나 11일 정도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은 계속적으로 무죄에 대해서 결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와 달리 이제 최근에는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조사를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백하다. 나는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발부되는 것이 법원이 좀 쉽게 나오는 경향들도 있어요.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때 결국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기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법원에서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뭐 민주당과 다른 걸 보여주겠다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절차상 표결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 체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결 과정을 거쳐야
중요하고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권성동 의원 개인이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사실 지금 앞서 강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여러 의석수라든지 또 국회 구조상으로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크게 울림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만약에 지금 야당이 더 다수석이고 야당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불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포기의 메시지가 좀 더 정치적으로 또 확연하고 또 국민들께 울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통과되고 또 체포 동의안이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사실상 지금께 국민들께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국회 안에서 가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도대체 민주당 안에서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수박을 색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강성 당원들 사이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의 대선 주자였을 때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인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그리고 영장 그 국회에서 표결 전에 본인에 대해서 부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민주당 내에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이게 뭐 만약에 불체포가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재판이나 수사를 미룰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선언을 함으로써 내가 정치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도 강원랜드 사건 때도 영장실질심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기각이 됐어요. 이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확치 않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영장 청구가 되었지만 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다시 또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당 내부 보면은 지도부하고 법사위 위원들하고 좀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당 내에서 분명히 검토가 있고 또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지도부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조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당 내부에서 뭐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추진하자 뭐 이런 당론이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일단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된다라기보다는 일단 법원의 자정 조치를 먼저 기대해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만 또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전현희 위원장의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금 대법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은 지기현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이 나누어져 있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습니다. 사법부가 결국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별재판부라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을 만든다는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가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좀 물살을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633 원칙, 공직선거법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1심이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걸렸다는 것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영장실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기각될 때도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하지만 지금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라면서 기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저희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특별재판부 이 자체는 위헌 소지는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법원 자체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봤을 때 법원의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헌 소지는 또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도 뭐 내부의 형사 재판 전담부라든지 뭐 민사 전담부라든지 이렇게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특별 재판부를 도입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하나라도 남지 않게 잘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은 지금 위헌의 제도로 해석될 여지도 적지 않다고 말한 데 더해서 지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서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있을 때도 어떠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위헌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특별법원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재판부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인들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다른 사건들이 왔을 때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에서 하는 것을 재판부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딱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 쪽에서 발의해놓은 법안을 보면은 결국에는 재판부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측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뭐 대한변협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특검 상황에 있어서도 오늘 뭐 구치소에 찾아간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특검의 보호자인 것처럼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을 내가 임명했는데 왜 내 입맛대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판사들에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법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대법원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민주당이 특별재판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이 맞는 것인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 예. 사실 비슷한 논의가요. 특별검사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특별검사제도 검찰이 그전 분명히 존재하는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 처분 법률이어서 위헌 아니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특별검사제도도 합헌이라고 했는데 같은 논리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도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 소지도 어느 정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목소리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유치장에 gat혀 있는 분이 본인들의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CCTV를 보자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권사에 굉장히 큰 오점으로 저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 거부 영상 열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여론몰이다,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수감 특혜다, 수사 방해다 이렇게 또 반발했죠. 그렇죠. 일단 일반 국민들이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이에 집행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큰 실망감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일반 국민들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하러 오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왜 2차례나 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해하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상에서 혹시 특혜는 없었는지 또는 수사 방해 혐의가 없었는지 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된 부분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열람을 하고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참담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 법치주의와 또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보고 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 음성까지도 설명을 해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도 반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형 집행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도 수용자를 개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로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인가. 저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초반에 내란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그때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브리핑은 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CCTV를 열람한 뒤에 그 내용을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 CCTV를 열람하고 있는지 그 이유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야기하는 특혜가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무집행방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특검이 적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러 들어갔을 때 특검에서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은 특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수사를 해서 별도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뒤에서 저렇게 하나씩 참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특검이 그냥 수사를 하게 놔두도록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것들과 떨어져서 하도록 수사 기간도 정해져 있고 수사 범위도 정해져 있는 게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계속 뒤에서 보호자처럼 하는 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다 무죄가 아니라 다 유죄인데 왜 일부 무죄를 준 것이냐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소심 재판부를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법적인 조치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거든요.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민주당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 되고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비공개로 소환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어떻게 됐습니까? 포토라인 걸어 들어갔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특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의자를 끌어당기는 수준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사한테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향후 뭐 조사나 아니면 재판에 좀 다르게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뭐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에 그리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그날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할 내용들을 사죄하는 것, 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마지막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주었고, 지금 이런 영상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전원으로 나오는 것들, 뭐 이런 상황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이 탄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저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왜 윤 전 대통령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저지하고 또 재판에는 나오지도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전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꿋꿋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겨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저는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 탄압적인 수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검의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뒤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국민적인 역풍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발언에 대해서 빠르게 제지를 하던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글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지도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냥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선을 긋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그저 개인의 그냥 작은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신임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앞으로 이제 국회도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또 협치해서 해야 될 일들,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런 돌발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거나 제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물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에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이런 돌발 발언, 윤 어게인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듯한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는 인선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김민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선 의원이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원외 인사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다음번에 원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본인을 굉장히 어필하는,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 저희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 이게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론과 좀 어긋나는 듯한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보고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는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렇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이미 파면이 됐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진영 논리가 서로 간에 뭐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사실 오죽하면 물론 이제 대통령과는 상의가 없이 나온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감사원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돌발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사실 이 부분과 임은정 검사장을 바로 저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다라는 자리는 사실 방송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입니다. 이 수장에 있는 이 분이 정치적인 중립 위반을 감사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것, 이것은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임은정 검사장도 그러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온 분입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그동안 밝혀왔고요. 사실 검찰 개혁이다라는 이 이슈 자체는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고 그리고 이 수사 절차라든지 형사 사법 절차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적절하고 더 맞는 방향으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선상에서 저는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해줘야 되는데 이준수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은 자진 사퇴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국무회의도 이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고 휴가를 신청했는데 반려했다라는 것을 이유를 언론에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때 국가재난 상황인데 방송통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휴가를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경에 또 호남 쪽에서 큰 홍수가 났고 거기에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이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가달라 면박주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준수 위원장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다른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안으로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가 5인 체제인데 지금 이준수 위원장 단 한 명만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나머지 4명을 채워 넣어서 어떻게든 민주적으로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입맛에 맞게 빨리빨리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겠다 이런 법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직권면직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직권면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있었어요. 종편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준수 위원장은 그 정도 상황도 아니거든요. 직권면직도 법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만약에 이준수 위원장이 가처분, 본안소송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뒤집히면은 정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망신주기를 통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준수 위원장의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문제의 발언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조차도 이렇게 콕 집어서 지금 논쟁을 하랬더니 싸움을 하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뭐 검찰 개혁의 오적이라는 취지의 이제 5명의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서 좀 더 발언이 너무 거칠지 않았나라는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호 수석이 이 부분을 조금은 좀 매끄럽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언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당정대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을 향한 큰 그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기능을 재분배한다라는 명확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럼 중수청을 뭐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뭐 행안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둘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 조율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또 국민적인 또 성원과 국민 여론을 담아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1년 7개월 만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떠났던 전공의들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160곳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13,400여 명을 뽑는 하반기 모집 절차가 끝나고 일제히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자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거나 바로 현업에 투입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과로 다 이제 출근을 해서 보통 보면 이제 과에서 이제 스케줄을 다 세우거든요. 정확히 몇 명이 돌아왔는지 보건복지부가 취합 중인데 서울 주요 상급병원 빅5 복귀율은 70-80% 수준입니다. 이로써 그간 차질을 빚었던 응급실 운영과 진료 지연 등 의료 공백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서울대병원마저 전체 전공의 지원율은 78.9%에 달했지만 응급의학과와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 복귀율은 저조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지역으로 갈수록 도드라져 전공의 복귀율이 50% 안팎에 그친 곳도 적지 않고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아예 없는 지방병원도 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의정 갈등 해소에도 여전한 수도권 쏠림에 지역 필수 의료 사각지대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교수님들이 뭐 당직을 쓴다든지 그 업무 부분에서는 좀 지금도 좀 과부하된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좀 당분간은 해소되지 않는.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완전한 의료 정상화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해 의대를 다니다 중도에 이탈한 학생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 학생 가운데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학교에 돌아가지 않은 학생은 모두 386명으로 1년 전 201명의 2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면서 상위권 의대로 이동한 학생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라도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든든한 안전판이 생긴 셈인데요. 금융권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대규모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머니 무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 보호 한도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인출 비율이 5%였지만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그 3배인 14.7%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예금 보호 한도가 안전판인 셈인데 이번 달부터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안전판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여러 가지 분산을 해서 또 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시행 첫날 금융당국은 직접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예금 가입을 직접 해보며 고객 안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저희 하나은행에 가지고 계신 모든 예금 보호 대상이 금융당국은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감안해 원금은 약 9,500만 원까지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권에선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대규모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현상을 우려하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저축은행이 연 3.04%로 시중은행의 연 2.48%보다 0.56%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이 지난 5월 입법 예고 후 2.8% 불어나긴 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땐 1.3% 줄어 있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고객 예금 4천조 원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권이 예대 마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이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또 최대한 머니무브를 피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만기를 10개월, 12개월, 14개월 등 다양하게 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습니다. YTN 유헌홍입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격돌했던 기아와 삼성이 올해는 치열한 가을 야구 경쟁에 매달려 있습니다. 투타가 함께 반등한 삼성이 막판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기아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회 경기를 뒤집는 강민호의 투런포가 터지고 다시 한 점차 쫓긴 6회엔 이재현이 승리에 다가서는 솔로포를 뽑아냅니다. 선발 원텐에 이어 7회부터는 배찬승과 이승민, 김태훈이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책임지며 한화의 3연전 수입을 완성합니다. 지난주 까다로운 두산과 한화를 만나 5승 1패. 삼성은 투타가 함께 반등하며 확실한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지난주 마운드는 패한 한 경기를 빼면 모두 3실점 이내로 막았습니다. 특히 불펜에서 김태훈이 4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 김재윤은 역시 4경기에서 4이닝 1실점으로 뒷문을 잘 잠갔습니다. 시즌 막바지 다다르면서 이제 체력적인 이슈가 가장 커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체력적인 부분을 좀 더 100% 컨디션을 만들 수 있게 약간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타선에선 구자욱이 5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치는 등 홈런 2개 10타점으로 펄펄 날았고 디아즈는 홈런 3방을 날리며 무게를 실었습니다. 3위 SSG의 2경기차 7위에서 일주일 만에 승차 없이 5위. 중위권 혼전 가운데 홀로 독주하며 가장 유력한 3위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를 가장 아쉽게 보낸 건 기아였습니다. 6연패를 끊고 SSG의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흐름을 바꾸는가 싶더니 일요일 KT의 9회 말 석점을 내주고 끝내기 패배를 당해 여전히 8위에 머물렀습니다. 잔여 일정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는 쉬는 날이 생기면서 에이스를 더 투입시킬 수 있고 엔트리도 5명 늘어나는데 숨막히는 가을 야구 싸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곳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에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 사이에 비가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모욕주기이자 망신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 불응 과정과 특혜 수용 의혹 등을 점검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불참했습니다.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변호인 접견 혜택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넘는 현장 검증에서 법여권 법사위원들은 2차례 영장 집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열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은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검사를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는 등 강력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탈의 모습도 사실이었다고 했습니다.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건 모욕이자 망신주기라며 우리나라 인권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유치장의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세세히 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모습을 담은 영상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동정론과 국격 등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검찰개혁의 강론을 둘러싼 여권 내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경파 언행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 측엔 공감했지만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잡음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결국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인신공격은 안 된다며 작심 비판에 나선 겁니다. 민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도 그렇고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른바 강경파로 꼽히는 민 의원은 최근 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직격했습니다. 임 검사장은 한 발 더 나가 정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 오적으로 꼽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걸고 있다며 건강한 논쟁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우 수석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란 점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또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거듭된 진화에도 검찰개혁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은 여전합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만들 중대범죄수사청의 상위 기관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미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 그래요? 이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아래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모였을 때 부작용을 우려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4일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를 놓고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잇따르는 건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당심, 특히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권의 입장차가 영향을 미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 특별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임은 물론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담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좀 소극적이 아니냐, 오히려 내란 세력들을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법안을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먼저 내란 특별재판부 그리고 특별영장 전담판사 설치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 침해인데다 공정성 담보를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킬 수 없게 돼 재판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위헌 논란으로 자칫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와 대한변협 등이 참여하는 후보자 추천 과정이 정치성을 띠는 만큼 재판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 대해 사면이나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삼권 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에서 죄를 끼워 맞추다 무리한 수사로 영장 발부가 기각되자 특별법원까지 만들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와 판사회, 대한변협에서 지명하면 그중 3명을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재판부 구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들어오려는 시도이자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정치보복 감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계엄 여파로 현 사성 장군을 모두 교체했는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육군이 아닌 공군이 내정됐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진영승 내정자는 공사 39기로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육군 총장에는 육사 47기 김규화 미사일 전략사령관이, 해군 총장에는 해사 46기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 총장에는 공사 40기 손성락 공군 교육사령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사 48기 김성민 5군 단장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육사 48기 주성훈 1군 단장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3사 출신의 김호복 중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대장 진급 인사와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다만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 관련으로 구속 기소돼 휴직 상태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전역하는 다음 달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사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한 지 약 2년 만에 이번에는 계엄 여파로 사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한 겁니다. 대장급 장성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군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육군의 경우 핵심 보직인 총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육사 출신을 중용하는 등 기존 인사 원칙을 크게 흔들지는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라는 역할에 충실하고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또 다른 매관 매직 의혹이 연루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검은 필요한 수사를 마친 뒤에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부기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송구하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한 뒤 이 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21명. 이 가운데 5명이 대통령 몫이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거북이 전달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으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수사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수사와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사 없이 공모관계를 입증해낼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에 연루된 서희건설 회장과 사위를 내일 소환합니다. 특검은 내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크 아펠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국정은 물론 당시 여당에도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 가운데 하나였던 권성동 의원은 수사 정보까지 흘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건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서도 민감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검은 이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 공소장을 보면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달라는 요청이 김 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거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조심스러운 전당대회에 배우자인 김 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배경으로 국정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 그치지 않고 김건희 씨까지 금품이 전달된 것에 대해 특검은 통일교 측의 투트랙 전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씨에게는 합계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인삼차가, 권 의원에게는 현금 1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의원은 특히 직접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흘려주고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SNS를 통해 통일교 측에 어떠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다음 주에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는 태도를 다수 보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건의받았지만 기다려보자며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계엄 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국무회의를 열 것을 건의하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재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가 7분 만에 일선 소방서까지 전파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경찰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가 당시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이 됐고 이후 황기석 당시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하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장관의 최초 지시 7분 뒤인 밤 11시 44분 서울소방본부 당직관이 관할 일선 소방서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 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반서방 진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오늘 특별열차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위해 2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중국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반서방 진영 지도자들을 시진핑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가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개발도상국이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반서방 진영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让我们在上海精神指引下，从天津再出发，向着更加美好的未来，开启充满希望的新航程。 휘 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와 튀르키예, 베트남 정상 등과 차례로 회담에 나섰습니다. परस्पर विश्वास, सम्मान और संवेदनशीलता के आधार पर 방중에 앞서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과 중로 밀착을 강조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짧은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틀간 정상회의를 마친 뒤 텐진 선언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를 비판하는 표현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개막 뒤인 모레 베이징에선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북중로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막루에 오르는 만큼 반미 결속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입니다. 열병식을 이틀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 이동을 위해 단둥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일부 철도 노선 운영이 중단됐고 대규모 북한 선발대가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중국 방문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찾은 기업소가 어느 지역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각종 군수 공장이 밀집한 자강도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이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로 이동하면서 조만간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른 건데요. 지금 현재 중국 베이징을 향해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내일 베이징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9월 3일 전승절 행사를 위해서 지금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건데요.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정상이 모레 중국 베이징에서 나란히 등장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을 향해서 열차가 오늘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13일 만에 코레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임한 코레일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가운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코레일 대구본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의 코레일 본사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사고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건가요? 어떤 부분 확인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수사관 70여 명을 투입해 코레일은 물론 피해 작업자들이 속한 안전진단 전문 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된 계획서 등 서류와 관계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작업자들이 철도에 들어간 과정을 파악하고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협력업체 대표 등 총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작업자들이 점차 회복하면서 피해자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북 청도군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이 이달 중순부터 24시간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 나섭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달 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며 17일부터 24시간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힘입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은 12%나 주저앉았는데 아직 상호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반도체 관세도 예고돼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58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수출 효자는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7% 늘어난 151억 달러로 2달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역시 지난해보다 8% 넘게 늘어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선방한 덕분입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전체 대미 수출은 12% 주저앉은 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품목관세가 매겨진 자동차가 3.5%, 자동차 부품이 14.4%, 철강이 32.1% 수출이 줄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상호관세가 지난달 7일부터 부과돼 아직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추가 관세 충격도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세 조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도체나 바이오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고되어 있고 또 범위가 확장된다든가 뭐 관세율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쏠리면서 향후 시장 경기 변화에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3%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16%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미 관세 불확실성은 수출과 투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이처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0.17%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2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협상이 타결되면서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한식당으로 조사됐습니다. NH농협은행이 NH트렌드 플러스 보고서에서 1,634만 명, 약 9억 2천만 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소비 금액 비중은 한식당이 1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슈퍼마켓이 9.1%, 편의점은 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소비 증가율은 안경점이 전월 대비 72.1% 늘어서 가장 높았고 소비 쿠폰 사용 비율이 무려 67.8%에 달했습니다.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2년을 맞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 군경과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세이 탄광,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에 대해서도 반성이나 후속 조치 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 헌화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23년 9월 1일 규모 7.9의 강진이 간토 지역 등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10만 명이 숨졌는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와 같은 유언비어로 학살된 조선인은 6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간토 대지진 발생 102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선인 학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살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고이케 도쿄지사는 전임자들이 해왔던 추도문 송부를 올해로 9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謝ることはちゃんと謝らなきゃいけないし、それをやっぱり日本の人にもあと韓国の人にもきちんと伝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はい。 1942년 해저 지하 갱도가 누수로 무너져 조선인 136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 참사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희생자 유골까지 찾아냈습니다. 必ずご遺体は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ですね、今日この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なと。 유골 DNA 검사, 희생자 발굴을 위한 지원 요청에도 일본 정부는 유골 위치가 분명치 않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의 추도사에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포함하지 않아 우리 정부와 유족이 불참했습니다. 올해도 오는 13일 열리는 추도식에 우리 정부 관계자와 유족들을 초청했지만 추도사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 또다시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전이 없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한일 관계 개선과 안정화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김원호, 서승재조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원호, 서승재조는 프랑스 파리에서 계속된 대회 결승에서 세계 11위인 중국의 천보양, 류이조를 40분 만에 2대0 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1월 7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해서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과 전형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등 세계 슈퍼 1000 시리즈를 비롯해서 4개 메이저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9월이) 시작된 오늘도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밤사이 시간당 최고 4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에 최고 80mm, 경기 동부와 영서, 영남과 제주 많은 곳에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북서쪽부터 잦아들겠는데요. 중부는 내일 오전까지, 남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인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더위가 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4도나 높겠고요. 대전은 30도, 대구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을철에는 한여름처럼 높은 습도와 기온 탓에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실체 활동으로 무기력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아직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수분이 풍부한 채소류나 청량감이 있는 식품들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